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힘과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지만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직관에 잘 맞는 자연에 대한 해석을 거의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과는 다르게 진료와 형상이 합쳐져서 물체를 형성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는 제1진료가 건, 습, 열, 냉이라는 네 가지 형상을 만나서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 원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이 시대의 계급처럼 원래의 위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의 운동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흙은 우주의 가장 아래인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지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존재하고 그 위에 공기, 그 위에 불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별이나 행성은 진료가 또 다른 형상과 결합한 제5원소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성하고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을 기준으로 달보다 아래쪽에 있는 세계를 지상계, 달보다 위쪽에 있는 세계를 천상계라 부르죠.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천상계의 운동과 지상계의 운동이 별계의 운동으로 나눠져 있었고, 천상계를 이루는 물질은 에테르라는 원소로 되어 있고, 이 원소는 지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신성한 원소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식도 지상과는 별개로 취급되었죠. 천상계는 불변의 세계고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형인 원운동을 하게 되죠. 반대로 지상계는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변화무쌍한 세계고, 이것들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원소이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강하는 형태의 직선 운동이 기본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제자리로 돌아간 물체는 정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동이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지상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전체들의 운동까지 당시로서는 나름 잘 설명하죠. 이런 내용은 자연스럽게 종교랑 결합해서 대략 2000년 동안 진리로 믿어져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중세 시대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관측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논리의 정점인 수학으로 자연을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바로 지동설의 대표 인물 중 한 명이죠. 갈릴레오는 우리가 사는 땅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불경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고요. 자택에 감금되었죠. 감금된 상황에서도 1638년에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와 수학적 논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논증한 최초의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물리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이것이 갈릴레오를 물리학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긴 했지만 그 방법이 수학적인 논증과 엄밀한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책의 특이할 만한 점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건데요. 먼저 갈릴레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살비아티가 있고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플리치오, 그리고 약간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객관적 관찰자 사그레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4일 동안 물체의 특성과 운동이라는 주제로 대화하죠. 그 중에서도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은 셋째 날과 넷째 날에 다룹니다. 여기서 갈릴레오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성의 법칙을 도입하게 되죠. 갈릴레오가 소개한 관성의 법칙은 사고 실험으로 논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구부러진 접시가 있고, 접시 내부의 일정한 높이에서 공을 가만히 놓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은 접시 내부를 몇 번 왕복하다가 멈추겠죠. 이건 경험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 접시의 반대편에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접시와 공 사이의 마찰이 적을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마찰이 적어도 처음 시작한 높이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능한 추론은 왕복하는 공의 최대 높이가 줄어드는 건 공과 접시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과 접시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즉 공의 운동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공은 원래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접시의 모양에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접시의 한쪽 끝을 계속 늘렸을 때 공은 같은 높이로 올라올 때까지 운동하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가지 않는 수평면이라면 공은 수평면을 따라서 영원히 운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갈릴레이는 직접 해볼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전제로 삼아서 사고 실험, 즉 논리적 추론으로 외부의 방해가 없을 때 물체의 운동이 등속 운동이 되어야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제자리에서 정지하는 것이 운동의 본질이었지만 갈릴레오는 등속 운동이 가장 자연스러운 혹은 본질적인 운동 상태임을 추론해낸 거죠. 이것이 우리는 갈릴레이 법칙, 좀 더 일반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갈릴레오의 생각이 완전히 현대적이진 않았습니다. 갈릴레오가 생각했던 수평면은 지표와 나란한 구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말하는 등속운동은 엄밀하게 등속 원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천체가 원궤도를 그리는 이유는 운동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설명을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릴레오의 관성의 법칙을 현대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철학자죠. 물리학에서는 좌표계를 만든 수학자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좌표계를 현대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지만 도형을 방정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죠. 데카르트는 1644년에 철학 원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물질의 운동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은 2부에 쓰여 있습니다. 2부 초반에는 3가지 자연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 2법칙이 현대적인 관성의 법칙을 의미하고 있죠. 1법칙은 외부 원인이 없을 때 운동 상태, 즉 빠르기를 유지한다는 법칙이고 이 법칙은 방해를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 궤적이 갈릴레오의 주장과는 다르게 직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원운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은 아닌 거죠. 이후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에 자신이 만든 미적분학을 접목시켜서 현대적인 운동의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뉴턴은 1687년에 자신의 연구를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담아냈죠. 데카르트의 프린키피아는 형이상학에 가까운 철학적 사유에 좀 더 치중한 반면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총 3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권과 2권은 물체들의 움직임에 관한 책이고 1권에서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키피아 3권은 그 당시에 측정된 천체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천체가 운동의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물체 사이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 즉 만유 인력이 필요하고 이 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을 담아낸 책입니다. 프린키피아 1권에서 소개하는 운동 법칙 3가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벨 3에서는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고찰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의역하겠습니다. 특별히 운동 제1법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관성의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1법칙은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상태 지속의 자연 1, 2법칙을 더 엄밀하게 정식화한 형태고 방해 요소와 같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원인을 힘의 작용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관성이라는 개념의 직관을 보여줬다면 뉴턴은 그 직관을 운동 2법칙과 함께 힘이 0이라는 측정 가능한 수학적 조건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통해서 고전력학의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고전력학의 적용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인류가 자연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보편적인 기본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턴 운동 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갈릴레오나 데카르트는 관성의 법칙을 방해 요인이 없을 때 성립하는 규칙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뉴턴은 이 방해 요인을 힘으로 정량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체의 가속이 존재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적절한 비례상수를 써서 물체의 가속도가 물체의 힘에 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가속도의 법칙, 운동체 2법칙입니다. 뉴턴 2법칙으로 서술한 운동의 변화는 일단 여기서는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다음 차시에서 운동량을 공부할 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논의할게요. 여기서 사용한 비례상수 m은 같은 힘에 대해 가속도가 얼마나 작게 나오는지를 정하는 물리량으로 관성질량이라 부릅니다. 즉 관성질량이 클수록 같은 힘에 대해서 가속되는 정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관성질량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도로 정성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위도 살펴보면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질량이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 단위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힘의 개념을 정량화한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는 표준 단위를 쓰게 되죠. 가속도를 표현한 이 식은 F는 ma의 모습으로 잘 알려진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 안에 두 가지 운동의 법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고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해하기만 하면 고전역학 전체를 이해한 거랑 다름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고전역학 전체를 이해할 때까지는 F는 m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연에 대한 거대한 통찰이 담긴 식인 거죠. 여기서 힘은 가속도처럼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힘 벡터 F가 가속도 벡터 A의 질량 m배로 표현해야 하죠. 우리는 1차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식을 쓸 건데요. 여기서 F랑 A는 벡터의 한 성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운동 1, 2법칙이 포함된 운동 방정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에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가속도는 0입니다. 따라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물체의 크기가 F1인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물체는 m분의 F1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힘의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1차원에서는 가속도 성분의 부호랑 힘 성분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는데요. 일단 같은 방향을 향하는 크기가 F2인 힘이 물체에 추가로 작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받게 되는 최종 힘은 두 힘의 합이 되는데요. 이 힘을 우리는 알짜 힘 혹은 합력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net force이기 때문에 보통 첨자 net을 붙여서 표현하죠. 이렇게 되면 물체의 입장에서는 가속을 결정하는 최종 힘이 알짜 힘이 되기 때문에 최종 가속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힘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추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F3입니다.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으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x축 성분은 마이너스 F3이 되죠. 따라서 알짜 힘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최종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힘의 성분이 음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x축 음의 방향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F3이라는 성분의 힘을 합한 것이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반대 방향의 힘은 가속을 반대 방향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운동 방정식에 표현된 F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알짜 힘이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뉴턴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여기서 작용이라는 건 물체 하나에 힘을 가한다는 뜻인데요. 작용에 해당하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반작용에 해당하는 힘이 존재한다. 즉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쌍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작용 힘의 크기는 작용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죠. 여기서 두 물체의 이름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B가 A에게 힘성분 F를 작용시켰다면 반드시 A도 B에게 힘성분 F를 작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 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5kg인 물체를 생각할게요. 우주에 이 물체 혼자만 있다면 어떤 힘도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됩니다. 이 물체의 초기 속도 성분이 0이었다면 속도는 0으로 유지, 즉 정지 상태가 될 거고요. 초기 속도 성분이 V0이라면 이 값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등속도 운동하겠죠.
이것이 바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관성의 법칙의 결과가 됩니다. 운동 상태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운동량이 유지된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제 이 물체에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힘을 작용시키는 다른 물체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 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세 힘의 합, 즉 알짜 힘을 구해야 하는데요. 힘은 벡터기 때문에 좌표를 잡아서 기술해야 합니다. 지금 쓴 3뉴턴, 4뉴턴, 8뉴턴은 힘의 크기를 쓴 거고요. 좌표에 따른 힘 벡터 성분을 쓰면 왼쪽을 향하는 힘 성분은 마이너스 8뉴턴이 되죠. 그러면 알짜 힘 성분은 마이너스 1뉴턴이 됩니다. 따라서 물체에는 왼쪽 방향으로 크기 1뉴턴의 알짜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자신의 질량을 나누면 왼쪽 방향으로 0.2m/s 제곱의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죠. 물론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세 개의 힘이 한 번에 작용하면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치만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정확히 좌표를 잡아서 세 힘의 합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좌표를 잡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왼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을 향하는 두 힘의 성분이 음수로 표현될 거고요. 알짜 힘 계산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 성분은 플러스 0.2m/s 제곱으로 계산됩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계산한 거랑 부호는 반대지만 좌표의 방향을 반대로 잡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가속한다는 물리적 사실은 동일한 거죠. 이번에는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고 왼쪽 물체를 20뉴턴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미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물체만 밀었기 때문에 왼쪽 물체만 오른쪽으로 가속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파고들 수 없는 반발력인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추가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물체가 어떻게 가속하게 될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수직항력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노멀 포스의 앞 글자를 따서 힘의 크기를 n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물체가 오른쪽 물체를 미는 힘과 오른쪽 물체가 왼쪽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n으로 같고 방향은 반대죠.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러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체 크기를 고려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물체를 점으로 표현하고 해당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을 점에다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질량을 가진 하나의 물체마다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그림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도라 부릅니다. 역학 문제를 풀 때는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고 각 물체의 가속도 성분을 a1, a2로 잡으면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이제 수직항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두 물체의 가속도가 결정될 건데요. 수직항력은 아무렇게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도록 작용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게끔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개의 식을 모두 연립해서 두 물체의 가속도와 두 물체의 가속도를 같게 만드는 수직항력의 크기를 모두 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전체 질량 하나에 대한 운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분리된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할 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전체 질량인 10kg짜리가 20N의 힘에 의해서 가속되는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 때문에 부피가 거대한 물체를 하더라도 물체의 모든 요소가 함께 움직인다면 하나의 물체에 대한 운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다음 차시에서 시스템 개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하게 될 겁니다. 연습을 위해서 두 물체를 양쪽에서 미는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두 물체가 파고들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물체가 맞닿은 면에서 서로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오른쪽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고 두 물체의 가속도를 각각 a1, a2라고 하면 각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수직항력은 두 물체의 가속도를 같게 만들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와 수직항력의 크기를 모두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속도만 구한다면 질량이 10kg인 물체 하나에 작용하는 힘만 분석해도 좋습니다.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두 물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 10N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가속도 성분이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물체를 지표면 근처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쪽으로 대략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하게 되죠.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이만큼의 가속도를 가지려면 누군가가 98N의 힘으로 물체를 아래쪽으로 당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작용하고 있는 주체가 지구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됩니다. 만약에 이 힘의 반작용을 찾는다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고 이 힘의 크기는 똑같이 98N입니다. 두 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체에 98N의 힘이 작용하면 9.8m/s 제곱 정도의 가속이 생기겠지만 지구의 질량은 거의 6 곱하기 10의 24승kg이기 때문에 거의 가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물체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지면의 움직임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지구도 물체와 똑같은 힘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고 이로 인한 가속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지만 존재는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량이 있는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그래비티 중력이라 부르는데요. 중력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차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30kg인 물체 하나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체가 낙하하는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낙하 가속도가 같은 이유는 물리학을 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질량이 30kg인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려면 아래쪽으로 294N의 힘이 작용해야 하죠. 물체가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낙하한다는 건 지구가 물체를 당길 때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아래 방향으로 mg 크기의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물체가 낙하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항상 g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g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 9.8m/s 제곱 정도 되는 값이고요. 이제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를 쌓아서 수평면 위에 가만히 놓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각 물체의 질량에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겠습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는 뜻이죠. 일단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을 각각 그려보겠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값이죠. 물론 지구의 자유물체도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이 힘들의 반작용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구의 질량은 너무 커서 움직이지 않는 걸로 가정하겠지만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이것뿐이라면 모든 물체는 지구를 향해서 계속 가속하게 될 겁니다. 그치만 물체 사이에는 수직항력이라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끼리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거죠. 수직항력의 크기는 N1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물체도 수평면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체와 수평면 사이에도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수평면은 지구의 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랑 물체 사이의 반발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힘의 크기는 N2로 두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물체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합력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쪽에 있는 물체를 받치는 힘의 크기 N1이 정확히 M1G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역시 합력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면이 물체를 받치는 힘의 크기 N2는 정확히 M1G와 M2G의 합이 되어야 하죠. 두 물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작용하는 합력도 0이 된다는 걸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면의 입장에서는 M2라는 물체만 받치고 있지만 M2가 M1을 받치는 힘의 반작용인 M1이 M2를 누르는 힘까지 받쳐야 하기 때문에 두 물체의 중력을 합한 값으로 받쳐야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릴레이가 처음 제시했고 데카르트와 뉴턴이 수정한 관성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이 정량화한 알짜 힘이 없을 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었죠. 관성의 법칙으로 힘이 0이라는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알짜 힘이 있을 때 속도가 변한다는 가속도의 법칙으로 귀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1법칙과 2법칙은 운동 방정식 F는 ma로 정리할 수 있었죠.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은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고 그 한 쌍의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뉴턴 운동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그려야 합니다. 자유물체도라 불렀죠.
그리고 힘과 가속도는 모두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좌표를 잡아야 하고요. 그 좌표에 맞는 방식으로 운동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뉴턴 역학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낮은 레벨부터 정말 꼼꼼히 연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습이 귀찮아서 상황에 따른 결과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물리학을 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